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의로운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의로운 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평생을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그와 반대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 또 가슴 아픈 기억들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기도 한데, 그러나 반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도 우리 인생 중에 있지요. 남에게 돈 빌린 거 이거 잊어버려서 안 되겠죠. 또 큰 은혜 받은 거 이런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절대로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바로 일제 36년 식민통치하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았던 그 암울한 역사,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광복을 맞이하게 됐는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되기 마련이고, 단재 신치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참 우리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보다도 훨씬 더 큰 박해 고통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냐 하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민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인종청소라는 명목 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의 이 아픈 역사를, 이 처참한 역사, 이 뼈아픈 고통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그 기념관을 하나 세웠습니다. 야드 바심 기념관이라고 세워서 그 앞에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세웠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추모비 밑에다 뭐라고 새겼냐 하면 이렇게 새겼어요. 망각은 파멸이요, 기억은 번영이다. 망각은 뭐라고요? 파멸이요, 기억하는 것은 번영이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기억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 잊어버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억전쟁에서 살아남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런 과거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 주는 그런 깨달은 그 교훈들,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이런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세운 기념관이 바로 야드 바셈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에 이렇게 망각은 파멸이요 기억은 번영이라고 하는 이 글귀보다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하는 글귀도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 스스로가 옆에서 그만 잊어먹고 좀 새 출발해, 용서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들 민족에게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이 학살을 저지른 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자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몇 곳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할 때 어린이들 2살, 3살, 4살 이런 어린이들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가스실에서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남자가 100명, 여자가 200만 명, 아이들도 150에서 100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독일 사람들이 속된 말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자고, 용서해 주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지난 12일 날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가 이제 마련한 2015년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에 참석하려고 하토야마 전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오후에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그 서대문 형무소 그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고, 유관순 누나도 거기서 이제 순국을 했죠. 그 둘러보고 나서 추모비 앞에서 저렇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면서 사죄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글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쉽게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전에도 저는 사실 저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죄의 표현이 일본 사람들에게서 있었습니다. 1993년에 고노담화라든지 또는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식민 지배했다, 또 위안부 강제 징집해서 우리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 이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사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러분,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 두마디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정말로 자신들의 물론 조상들이 한 일이지만은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했다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총리인 현직 이 아베 총리는 쉽게 말하면은 뭐 옛날 일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가 할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 70주년이지만은 자기들은 패전 70주년이거든요. 기념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고노다마라고 한다든지 또 무라야마 다마 이런 것을 통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죄한 것에 대한 입장을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견지한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사과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사죄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고 이제 고마해라,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고 싶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에 아베 신조의 담화를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 기대도 안 했느냐? 이 사람은 겉만이 아니고 뼛속 깊이 일본 제국주의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베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총리라고, 일본의 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외할아버지가 2차 대전 일으킨 전범, A급 전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외할아버지에게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워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지금 아베 총리가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꿈꾸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 망상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국주의적 반역사적 행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난해부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주 명기를 했어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중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에 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 세계 과목 총 18종 교과서에다가 일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지도도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의 10명 중에 9명은 독도가 다 누구네 땅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자기네 땅이라고 알고 있다. 1명 정도는 뭐냐면 모르겠다 이거예요. 걔는 수업 시간에 좋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다 일본은 분명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이 가서 취재를 해보고 하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통탄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독도가 누구네 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긴 뭘 믿어요? 아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이 이게 누구네 나라 땅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 땅에 살고 지금 그 땅이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느냐, 실효적 지배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광복 70주년, 70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독도에 어느 나라 국기가 꽂혀 있어요? 우리나라 국기가 꽂혀 있고 거기 우리나라 경찰이 파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경찰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경찰이, 군대가 아니고 경찰이 파견하느냐? 군대는 해외도 파병을 할 수 있죠. 근데 경찰은 뭐예요?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독도는 누구네 땅이다. 그건 우리 땅이고 우리 동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독도는 광복 이후만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공도정책, 이 조선시대 때 죄 지은 사람들이 자꾸 저 울릉도 독도가 숨거든요. 지금도 사실 울릉도 가려면 파도 높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쾌속선이 있어요? 무슨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무슨 정책을 썼냐면 공도정책을 썼어요. 섬을 비워라. 나와라. 여기서 땅 줄 테니까 농사 짓고 살아라. 그래서 섬을 비우는 정책을 쓰는 그때에 일본 애들이 와서 거기서 고기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탐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잠시 또는 러일 전쟁 이후에 잠시 비어 있었지 원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울릉도에서 살고 또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시키고 이런 역사적 증거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하는 그런 고지도 고문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은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어떤 책이에요?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삼국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책이에요. 뭐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려중기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삼국사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독도는 우리. 그게 저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라시대 지증왕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요? 1454년에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그거 다 나온다니까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동국여지 순남이라든지 고종 황제가 발표한 칙령이라든지 이런 아주 무수한 역사적 그 문서의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섬을 비웠다 그래서 러일 전쟁 직후에 자기네 땅이라고 슬쩍 훔쳐가지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오기면 정말 곤란한 거죠. 정말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1946년에 연합군 사령관들이 모여서 지령 제667호를 통해서 야 독도는 니들 땅 아니야. 이거 한국 땅이야. 그러니까 돌려줘. 그렇게 명령하고 사인한 문서도 다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인정했다?
이건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1837년에 일본 니카타 해안에 세워졌던 일본 정부가 세운 목판 편말이 있습니다. 저건데 그 죽도 제찰이라 그래요. 일본 정부가 세운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독도는 겐노쿠 시대부터 조선 땅이므로 항해를 금한다. 일본 정부가 세운 표차례입니다. 자기네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어떻게든 독도를 짚어 삼키려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인 줄로 확실히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베 신조 총리의 반역사적 행보 두 번째 뭐냐면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이 평화헌법 개정이 아베 신조 총리의 수건 사업이에요. 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이 패전하고 난 이후에 미군이 보는 앞에서 만들어진, 미군이 통치하고 있는 그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평화헌법이에요. 그 평화헌법 구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2항은 뭐예요?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 이게 평화헌법이에요. 이게 구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게 이게 평화헌법이에요. 그 지금까지 광복 70년까지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지 않은 것도 이 평화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묵인하는 하에 경찰 예비대라는 게 창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예비대가 보안대로 바뀌고 보안대가 나중에 자위대로 바뀌게 돼서 말이 자위대지만 사실은 군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상 자위대는 뭐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은데 해상 자위대, 공군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군대, 이 군사력을 압도한다 그래요.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평화헌법을 고쳐서 어떻게 고치느냐?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우리나라의 일본 군대를 파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일 이 평화헌법이 군대 외국에 파병할 수 있다고 고쳐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하겠죠? 미국이 그죠? 자유진영에 너희가 함께 도와주고 방패막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협조하여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할 것입니다. 그럼 군대 파병해서 나중에 승리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유 자유진영 도와줬더니 기분이 좋네요. 그냥 그러고 말까요? 뭔가를 요구하겠죠. 뭘 요구할까요? 독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독도 갖고 싶었는데 독도를 요구할 거예요. 왜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느냐? 독도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관광적 가치,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독도 밑에는 뭐가 묻혀 있냐 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불이 붙는 얼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다 떨어지면 미래 대체 에너지가 되는 자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거 갖고 있으면 석유 다 떨어지고 천연자원, 이제 가스 다 떨어지면 저게 산유국처럼 우리나라가 산유국처럼 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집어삼키려고 독도의 저 밑에는 저게 무진장 많이 묻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베는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반역사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93년에 고노다마를 통해서 고노 요헤이라고 하는 관반 장관을 통해서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자기는 위안부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 그랬다. 실제로 일본이 이 위안부들을 동원하고 강제 징집하고 성노예로 삼아서 몹쓸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 정식 입장으로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 총리는 뭐냐 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다. 오히려 위안부, 일본군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을 중상모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해 보상은커녕 적방하장격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꽃다운 청춘 이 방송을 보니까 13살부터 끌려가서 15, 17, 18 이렇게 꽃다운 청춘에 끌려가가지고 몹쓸 짓을 당한 이 위안부 이 땅의 어머니들, 이 할머니들이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내 청춘 돌리옵니까?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정말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반성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서 우리 명예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은커녕 자기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베 정권과 이 아베 정권에 동조하는 일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 이 일본 아베 정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 일본을 원수지간으로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갈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가 다 같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이나 갈고 증오의 복수심만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세계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고 오히려 일본과 함께 세계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난날의 모든 이런 역사를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만하게 일본이 제3위의 경제대국답게 경제력만으로 세계에 우리가 최고다 이러지 말고 정신적인 차원이라든지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사과를 하고 진정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미래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자세도 그렇지만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 수준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바로 보고 또 우리 후손들은 역사를 잘 배워서 다시금 이 나라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지금 일본의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좀 잘 배워야 되고 또 이 나라 지역 간, 정당 간, 세대 간 그런 갈등 또 부정부패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썩어가는 나라가 되면, 힘이 없는 나라가 되면 또다시 우리는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부터 국사 과목이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여러분, 국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은 6형제가 있었습니다. 6형제. 바로 위의 형이 이회영 선생이기도 하신데
이시영 선생, 이회영 선생은 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 씨의 아들들입니다. 6형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분들이 6형제가 전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전 재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4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600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만주 건너가서 뭘 세웠냐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이후에 지도자를 양성한 아주 귀한 일들을 이 이시영, 이회영 선생님이 이 6형제가 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 재산을 바쳐서 활동했던 이 6형제가 5형제가 다 중국에서 죽고 이시영 선생만 살아남아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애쓰신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을 더 뭉클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기하고 나서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그 어머니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것이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해야 되는데 살지 말라고 수의까지 지어보냈어요. 또 여러분,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신 윤봉길 의사 24살의 나이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에게는 갓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에 찾아와 산잔에 술을 부어 넣어라. 그리고 너희는 아비 없음을 슬퍼 말하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두 아들에게. 그리고 동포들에게도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이것이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전 재산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훌륭한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젊은이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돼서 세계 전 120개국 중에서 몇 등이었느냐? 119등.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뛰었던, 독일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뛰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른들을 뵐 때 그냥 인사하면 안 되고 그런 사실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마음으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나라가 해방되고 오늘날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데에는 우리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제 30년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민족이 구원을 받아 나중에 경제 대국이 될 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은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두 번째, 지난날에 너희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과 목숨 바쳐서 헌신한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애국하는 삶으로 이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서 나중에는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순국 선열들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잘 이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동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